예, 국제정치학회 네 번째 세션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세 번째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패널의 주제는 사이버 AI 국제정치와 국가 책략, 그리고 부제는 주변 사망의 사례에서 미중 러일 4국의 AI 국가 책략에 대한 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박성우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명하, 또 서울대학교의 이수연 박사님, 또 서울대학교의 이한나 박사님, 서울대학교 알리나 슈만스카 박사님. 네 분이 이제 그 미중 러일의 4강의 그 국가 책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토론은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송태은 선생님, 그리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두진호 박사님. 저희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또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네 분께 각각 15분씩 발표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분의 발표를 쭉 다 들은 이후에 두 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책략에 대해서는 송태은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논문에 대한 토론은 두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김명하 박사님부터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김명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 책략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저는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제 정부 기업 관계에 좀 더 집중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머릿말에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연구의 목표 그리고 이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제 미국에선 현재 이제 AI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뭐 부국 강병 그리고 세력 균형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미국의 전략적 노력들을 AI 국가 책략이라는 개념으로 좀 개념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고, 제가 가진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국가 책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관련 정책들을 좀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이제 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이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제 책략이라든지 이런 정책 형성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의 행위자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저의 연구 질문은 우선 어떠한 조건에서 빅테크 기업이 미국 AI 국가 책략 형성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국가 권위의 약화를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와티 스리바스타바라는 구성주의 학자분의 혼합 주권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의 좀 핵심적인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원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고, 이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하는 주장은 미국의 AI 국가 책략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정책적인 요구 그리고 국가의 민간 기술 수용의 필요성이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추진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빅테크 기업의 기술을 통한 안보 제공의 역량 그리고 국가가 본래 본래 가지고 있던 제도에 기반한 그런 권위가 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이 하이브리드 소버니티의 적절한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2장의 분석 틀 내용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는 주로 그 책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좀 검토하려고 했고, 주로 이제 책략은 경제 책략의 개념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경제 책략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제 경제적 강압을 보이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국가 책략이라는 것이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그랜드 스트래티지 개념하고도 이제 상호 교차 사용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채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외교 노선이자 좀 이념과 연계된 그런 제도화된 국가 전략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 책략을 이해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제 물질적인 이익에 기반한 어떤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미시적 정책 수단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국가 책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김성배 교수님께서는 여기 자리에 계신데 이제 세 가지 기둥으로 이제 독시와 자강, 균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도 좀 새로운 시대의 상에 맞는 독시를 통한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특히 이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제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 자강을 꾀하고 주변 국가의 연대나 적대 세력에 대한 균형을 통해 이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 균세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AI 국가 책략이라는 것이 이제 안보적인 동기에 의한 정부의 좀 적극적인 기술 산업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책략을 좀 더 강의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AI 국가 책략의 핵심 목표 결국에는 타국과 비견해서 이제 AI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공고화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AI 기술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의 빅테크 기업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연산 역량 같은 이제 디지털 자산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런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도 이제 AI 국가 책략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의 행위자성과 권력이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좀 프레임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2장의 2절에 담겨 있고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혼합 주권이라는 이론의 좀 핵심 개념을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주권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국가 중심적인 주권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주권이 발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비국가 행위자와 좀 분유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이제 이론적 논의를 몇 페이지 걸쳐서 작성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최대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8페이지에 제가 추가한 도식이 그나마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스리바스타바 이 선생님께서는 그 본래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그런 베스트 팔렌식의 주권,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가분의 배타적인 그런 최고의 권위로서의 주권을 이제 이상적인 주권, 아이디얼라이즈 소버런티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주권이 발휘되면서 미국과 행위자와 분유되는 그런 영역을 이제 실질적인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린 컴피턴스와 어소리티의 개념 또한 도입을 해서 이 주권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 컴피턴스는 말 그대로 뭐 어떤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현대의 사례에서는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의 뭐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뭐 클라우드나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뭐 사이버 공간에서 방어나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들을 일컫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리티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기능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사회적인 승인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엔 제도를 공식화하는 부분처럼 국가만이 전유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역량이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정치의 권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주권의 중충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혼합 주권의 시각이고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조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전략적인 구상을 실현시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업 간의 이제 관계적인 맥락을 포착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국가 책략의 형성, 주권의 발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의 발휘는 결국 국가 책략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고, 이제 중견 약소국에는 이제 자국의 기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국가 책략을 형성한다라는 연구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듯이, 이제 중견국에게 주권은 조금 더 이제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술 자립을 이루려는 이런 노력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주권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주권은 오히려 좀 더 질서를 창출하는 능력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견국에게 주권이 이제 자관과 균세를 통한 자립의 문제라면 패권국에게는 좀 더 통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 주도권,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하고 이런 목표를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이 결국에는 정부 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자강과 균세의 이런 기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좀 집중을 했고,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AI 기반의 방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국방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교적인 활동을 벌이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방산 시장에서는 주지하시다시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을 필두로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저비용의 고효율 AI 기술을 이제 제공하면서 이제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이제 단시간에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서 기존의 전통 방산 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유연성과 민첩성을 통해서 이제 군이나 이제 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들이 좀 더 필요에 기민한 대응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이 이제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현재 미국 국방부와 가장 활발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 기업은 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흥 방산 기업들의 이러한 강화된 위상은 단순히 기술의 혁신성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대표 사례가 또 이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작년에 이제 국방 개혁이라는 백서를 발간했고, 이제 미국 국방부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이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보고서로 발간했는데, 이 제안이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발표한 행정명령에도 이제 민간 기술 전력에 동원하라든지 이제 뭐 복잡한 절차를 축소하는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가 발간했던 그런 백서의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팔란티어가 또 회전문 인사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팔란티어 임원진들이 뭐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관료로 일했던 그런 인사들이 또 팔란티어에 합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사 배치 교환 같은 게 있었어서 국내 정치적인 영향력을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를 비롯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나타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스페이스 X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을 제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사례들이 이제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강의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4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이제 3장의 내용이 좀 더 빅테크 기업의 정보가 의존하는 부분을 담았다면, 4장은 이제 균세와 관련되어서 역으로 기업이 좀 정부의 권위에 기대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 안보와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고, 그 사례로는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법제들에 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인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럽연합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자국 기업을 이렇게 옥죄는 되게 불공정한 그런 법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수호하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또한 사실 규제 축소를 옹호하고 또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지만 이제 이것이 주로 신흥 기술 기업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전통 제조업 쪽에 이제 많이 집중해왔던 터라 이렇게 빅테크 기업과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과 공화당 간의 진영 논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또 이제 양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좀 더 이제 두 행위자 간의 이익 연합에 따른 정책적인 실용주의가 좀 이념을 우선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주권을 국가 측량하는 것이 이제 주권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때, 주권을 내세워서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가라는 것이고, 국가는 특히 이제 다른 국가의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라도 어떤 공익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그런 외교적 압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4장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AI 국가 책략 형성에서 이제 국가 기업 관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 이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공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핵심 동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명하 선생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부 기업 간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반해서 새로운 주권 개념에 착안해서 미국 국가 전략에 대해서 소상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일본의 사이버 AI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수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데이터 인공지능 국가 책략 구조적 공백 모색을 통한 전략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원고를 조금 늦게 송부하는 바람에 자료집에 제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듣는 분들께 좀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국과 기술 관련해서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데이터를 안보화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안보화함에 따라서 화웨이라는 그 중국 업체를 이제 5G 업체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이러한 이제 조치들 같은 것들을 단편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제 각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데이터, 통신, 반도체 이러한 키워드들을 다 연결해서 본다면 이는 이제 궁극적으로 모두 인공지능 기술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은 물론 그 기술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압도적 격차를 유지함으로써 패권국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의 도전을 완전히 좌절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쟁은 양국 사이에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그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을 두고 다투는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동맹국부터 시작해서 패권 경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럴 역량도 없는 그런 국가들까지 이러한 상황에 다 휘말리게 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뺏기고 조금 좀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이러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연루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굉장히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화웨이 제재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경쟁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요구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 상반기에 한국과 사이에 있었던 라인 야후 사태를 좀 상징적으로 보고서는 이제 좀 논의를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라인 야후 사태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총무성에 의해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일본으로 사실상 넘기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라인 야후 사태는 중국이라고 하는 외부 위협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이 가하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좀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행위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주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본의 그런 인공지능 국가 책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연구가 가진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최근 이제 여러 디지털 첨단 기술에 대한 전략들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사실 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충돌하거나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미국의 디지털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면서도 또 자립을 추구하는지, 뭐 동맹 관계에서 역시 미국에 더 밀착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뭔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지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그런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더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에 의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일본의 데이터 주권이 굉장히 약하다. 근데 이 데이터 주권이 약하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부족을 의미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그 자원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 주권에 대한 고민까지 균형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일본의 인공지능 국가 책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에 데이터 인공지능 국가 책략이라고 붙여보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국가 책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가 책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 국가 책략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볼드윈의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드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다른 국제적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 이것을 이제 경제 국가 책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콤프로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개념의 수수께끼다. 아직까지 뭔가 통일되고 일관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책략, 그다음에 전략, 외교 이것을 좀 한 쌍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카플란 역시 외교와의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책략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생존과 같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란틀과 고 이러한 학자들도 주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략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존 연구들을 봤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외교와 이제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획득과 유지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관계의 조율과 역량 극대화 유도에 이제 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책략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거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책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개념적 분석틀 이런 거는 구조적 공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주요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보자고 한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전략적 힘이 만들어낸 틈을 구조적 공백으로 인식하고 그 간극을 파편화된 전략 간 연계를 통해서 메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정된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구성적인 정치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분석들을 제가 만들게 된 거는 일본을 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실체에 입각한 접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적 딜레마 상황을 좀 식별을 해내고 전략 간 긴장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이제 연구자가 메타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 구성을 할 때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에 재구성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김명화 선생님께서도 발표를 하실 때 그 국가 책략에 대해서 김상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시 자강 균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이제 좀 발전을 시켜서 개념틀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가지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가 책략의 영역, 그다음에 유연한 혹은 적응적 자강, 그다음에 균형과 제어, 구조의 재설계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김상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공백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이 구조 자체를 좀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담겨 있는 그 결과가 바로 국가 책략의 영역이라고 저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구성 요소는 사실상 국가 책략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연한 혹은 적응적 자강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월츠가 설명을 하는 그 구조적 현실주의에서 internal efforts 혹은 뭐 internal balancing이라고 하는 내부 노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츠의 내부 노력은 자력구제 전략으로서 외부에 대한 의존을 좀 별도로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이 자강 전략은 외부에 어느 정도 의존하더라도 자신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좋은 역량도 자신의 네트워크에 끌어들여서 내부 네트워크의 크기를 키우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균형과 제어입니다. 균형과 제어는 네트워크 외부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균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균형 이렇게 2가지로 세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구조의 재설계인데요. 유연한 혹은 적응적 자강, 그 다음에 균형과 제어라고 하는 이 2개 기둥을 제도적으로 밑받침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적응적 자강, 그다음에 균형과 제어, 구조의 재설계 이 모두에서 조금씩의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존 대 자립, 뭐 결속 대 거리두기, 국내 대 국제, 약간 이런 식으로 딜레마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 공백을 인식하고 이거를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 국가 책략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공백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 책략은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전략들의 뭐 집합체, 뭐 이렇게 간단하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부터 4장, 그 다음에 5장까지는 그 국가 책략의 분석 툴로 제가 제시한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실 좀 이 부분이 작성이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부족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강 파트인데요. 자강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외부 의존 전략과 그다음에 자기 혁신 전략으로 나뉩니다. 외부 의존 전략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대만의 TSMC 공장을 구마모토 현에 유치를 하고 지금 1, 2공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3공장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ASML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과도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하기로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이 ASML이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반도체에 있어서 외부 의존을 하는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이고 그리고 이것을 원활하게 수급을 함으로써 일본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까지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유치를 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외부 의존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 혁신 전략입니다. 이 자기 혁신 전략은 일본이 국산화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경제안보 전략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그다음에 전략적 불가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혁신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에 해당하는 정책,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이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제니악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일본의 생성형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제니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유니콘 기업인 사카나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국산 클라우드 개발 전략, 라피더스 전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둥인 균형과 제어인데요. 이는 동맹 네트워크 외부에 대한 균형 전략으로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밀착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담고 있고 칩4가 일단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 내부 네트워크에서에 대한 제어 전략으로는 이제 뭐 아세안과의 협력, 그다음에 유럽연합, 영국 뭐 이러한 국가들과 쿼드 국가들과의 더 긴밀한 협력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에 해당하는 것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기둥은 구조의 재설계로서 국내 제도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국제 규범 형성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제도에 대한 재편은 뭐 데이터 통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강력하게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안보 추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반대로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완전히 분석을 하게 되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 정치 틀 안에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전략, AI와 관련된 전략을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독특한 개념에 착안해서 그 내부를 잘 들여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번 세션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이 주변 사망의 이제 국가 책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가 책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을 갖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씩 빈 공간들이 채워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두 분을 더 들으면 국가 책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중국의 사이버 AI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한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이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글의 제목은 중국의 인공지능 국가 책략, 부제는 제가 권위주의 신흥강국의 딜레마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인공지능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해가고 있는 어떤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런 발표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코멘트를 받고 잘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미주 전략 경쟁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확장되었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AI를 국가 경쟁력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빠르게 추격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다양한 협력이 결합된 신형 거국 체제를 통해서 2025년까지 AI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성하고 2030년 전 분야에서 글로벌을 선도하겠다는 어떤 목표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고속 성장과 더불어 아마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산업 육성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국제 AI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내외부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가? AI 규범과 표준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며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는가? 이 과정에서 성장대 규제, 기술 우위 대 기술 평등, 규범 주도 대 국제적 수용이라는 어떤 딜레마들을 중국을 어떻게 조율해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장에서는 중국의 AI 국가 책략에 대한 어떤 예비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책략을 유형화를 시도를 하고 유형에 따른 어떤 딜레마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 글에서 사실 이론적 파트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데 저희 주변 사망 작업에 그 국가 책략에 대한 어떤 이론적 파트가 따로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추후 해당 파트를 참고하여 조금 더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한 국가의 어떤 AI 책략은 특정 국가의 어떤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담긴 어떤 보편적인 전략 요소를 추출해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주변 사망이다 보니까 미중 일러를 구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중국의 AI 책략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앞에 두 분과 어떤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듣다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역할 축입니다. 중국은 그러면 이 주변 사망 중에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정부가 주도하여 국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분야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신형 거국 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선언을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의 역할 AI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 주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축은 국가의 능력의 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술 선도국 쪽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가의 목표의 축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이러한 AI를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AI 규범 형성 주도국을 지향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예로 이제 1대1로 포럼과 세계 인공지능 대회 등을 무대로 중국이 자국식 규범과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축을 근거로 이제 제목을 지었을 때 이제 부제가 권위주의, 신흥강국의 딜레마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어떤 지점들에서 이제 세 가지 딜레마에 중국이 직면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성장 대 규제의 딜레마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 주도로 과감한 투자로 산업 규모를 키우면서도 윤리, 안전 규범을 강화해서 그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우위 대 기술 평등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 패권을 추구하면서도 개발도상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자국이 주창하는 어떤 기술 격차 해소라는 어떤 명분도 실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규범 주도 대 규범 수용 딜레마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자국 중심의 규범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되 이것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과 자국의 사회주의식 어떤 규범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딜레마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이제 3장에서는 중국의 AI 정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중국의 AI 국내 거버넌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전과 과제를 사실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장에서 중국의 AI 관련 주요 정책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제가 사실 기술적 문외한이긴 해서이지만 이거를 흐름을 보면서 세 개의 시기로 한번 구분 지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 개의 시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이거는 제 임의로 명명한 거라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인터넷 플러스 정책 등을 선언하면서 기존 사이버 역량이나 뭐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2014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어떤 기반을 구축해가는 언제 첫 단계로 보았고요. 2017년 중국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발표를 새로운 어떤 AI 국가 책략의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은 2017년 해당 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 인공지능 그 분야의 로드맵을 구체화하였고, 뭐 군사 응용 규범화, 중국의 윤리 거버넌스 강화 입장 문건 등 국내외 표준과 규제 정립에 나서기 시작한 시점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 차원의 어떤 조직 개편 또한 시행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금 임의적이긴 하지만 국가 전략화 단계로 AI 국가 전략화 단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2024년을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저는 삼고 있는데요. 2024년 중국이 AI 응용 강화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인데, 중앙조직 재편을 마친 중국이 2024년 AI 플러스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AI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응용을 심화하겠다는 어떤 AI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2024년을 그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AI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4장부터는 이제 중국 AI 국내 거버넌스 전략과 과제를 다루고 있고요. 아직 조금 미완의 상태이긴 한데 가장 먼저 정부 기업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BAT 등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사실 육성을 해오다가 2020년 기점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 독점과 권력 남용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3년부터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을 해 빅테크와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 무려 600억 위안을 투자해 AI 펀드를 출범시키며 민간 혁신 역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뭐 미국, 일본, EU 등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어떤 국가의 규제를 사실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만 유독 이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저는 중국이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국가 통제력 사이에서 이렇게 강경 규제 와 완화 정책을 활용하며 균형을 모색해 가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부 기업 관계에 이어서 국내 규제화 작업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과 과제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저는 중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이것도 세 가지 축, 아니 세 가지 단계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중국이 윤리 표준화 등 기준을 수립하며 대외 규범 리더십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또 한 가지의 어떤 축 작업으로는 이제 기술력 강화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술 평등 담론을 제시하는 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작업이 될 것이고, 이 두 축을 결합해서 중국이 이제 국제 규범 주도를 시도하되 국제 사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편 기준과의 어떤 조율을 병행하는 그런 구도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략이 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보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먼저 AI 기준과 표준화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네, 2025년에 생성형 AI 내용 표시 방법을 제정하고 뭐 AI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AI 콘텐츠의 어떤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히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AI 기술을 모든 국가의 어떤 보편적 권리라고 규정을 하면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동시에 또 미국과는 AI 성능 격차를 이제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AI 규범 주도 수용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축의 어떤 작업에도 중국은 이제 자국의 사회주의의 어떤 가치관과 표준화 기준을 국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이 수용하도록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예컨대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방법에 관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이를 국가 검열 도구로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권, 자유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식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뭐 다양한 우려와 경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중국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여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그 다층적 딜레마, 그러니까 성장 규제, 우위 평등, 주도 규범 주도 수용, 이런 다층적 딜레마를 조율해 가면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확보하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국 고유의 어떤 사회주의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의 어떤 수용을 얻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규범 경쟁이라는 어떤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충적인 어떤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게 중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그 시기별로 중국의 AI 기술 정책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AI 국가 책략을 짚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세 분 모두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요. 거의 그 AI 보조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수월하게 지금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발표는 알리나 슈만스카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사이버 AI 국가 책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만스카 알리나라고 하고요. 저의 논문 제목이 일단 조금 이렇게 논문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니까 러시아 인공지능 국가 책략 인식 전책 제도 이렇게 지금 새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그전 분들이 되게 이제 흥미롭게 잘 발표한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까지는 어떤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자기 국가의 권력 그리고 어떤 권세의 그 입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차세대 AI 개발 계획을 도입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2025년도까지
때까지 인공지능 경제 변혁의 핵심 또는 원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열심히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AI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본격화가 되어 가지고요. 특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 2019년도에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더 나은 디지털 시스템을 쓸 수 있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있는지 방향을 이제 모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또 압도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우수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동해에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는 특히 2014년도부터는 그 크림반도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서방골 진영이라는 이제 완전히 외교적인 사이를 중단한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주적인 권력을 키워야 하는 차원에서는 러시아도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자기 어떤 세력으로는 내세울 수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이어서 굉장히 많은 러시아 정책적인 그 문서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인공지능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000에는 특히 이제 저의 논문 프록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러시아 그 나цион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뭐 국가 기술 정책이든 2014년 15년 사이에는 발표되었고 이어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백서들이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전 투자가 2024년 말에는 전해보다 36%로 증가했다고 보도가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엄청 급격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러시아 정부 직할 국가인공지능 개발센터를 2022년 즉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방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센터가 2023년도에는 등장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인식적, 정책적, 그러니까 제도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인식적 차원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배할 자가 꼭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방 진영이랑 어떤 관계가 중단되고 나서는 자기도 이제 강대국으로는 자기 입지를 좀 더 확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어떤 테크노크라시 아니면 인공지능 국가 책략 어떤 기술 책략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도입하고자 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논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론적인 파트로 넘어간다면 뭐 아까도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잘 발표한 것처럼 국가 책략이란 스테이트크래프트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요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엘리 스테파넬리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 알아요. 거버넌스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란 국가 책략이다.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의 시스템, 제도 이것이 국가 책략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제 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례 중에서는 이제 마리온 후카드하고 제프리 고르돈가 발표한 그 디지털 스테이트크래프트 아니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 스테이트크래프트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사이버 기술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이 국가의 사회적인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기관들이 있고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고 거버넌스가 어떻게 국가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면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정치보다 국내 정치 거버넌스 시스템 국가 책략이라고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차원보다 외부적인 차원으로는 국가 책략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가 집필한 저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21세기 어떤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적인 변화에 대해서 영국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떼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떼전략의 일부가 국가책략, 그것이 외부 영향력, 이것이 국가책략이다. 마가렛 대처가 이제 이렇게 증빙하고 있습니다. 자기 저서에서. 그리고 아까 이수연 선생님께서는 말한 것처럼 국가책략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1980년대에는 발제한 데이비드 볼드윈의 경제 국가책략, 에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볼드윈이가 이제 어떻게 강대국들이 특히 뭐 중국 내지는 뭐 소련 어떻게 자기 경제 권력을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기 외교적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국가가 원하지 않은 것을 만들도록 한다. 그것이 에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다, 국가책략이다, 볼드윈의 개념인데, 다시 말해서 영향력, 목표 달성. 그래서 저의 논문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 제도, 전쟁,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러시아가 자기 거버넌스까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런 이렇게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러시아가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 그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해서 소개드린 그런 글들이 다 서반의 글들이잖아요.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도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어로도 그런 논문들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미하일 트로이츠키라는 이제 무기모 학자 선생님이 이제 그 A Russian Perspective on Statecraft and Russia Statecraft Dilemmas라는 논문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따라서 스테이트크래프트가 어떤 것이냐면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이거나 명백한 목표 없거나 비밀로 유지될 때 외교 정책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목표 없다는 것이 실제로 목표 없는 것이 아닌데, 제3자 입장에서는 목표가 뭔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기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제3자들이 얘 목표가 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행위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술, 그리고 어떤 기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트릭스, 치팅 메커니즘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3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러시아 학자들도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볼드윈의 경제 국가책략 개념이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을 요구한 소련학이라는 이제 그 학문이 있는데, 뭐 소련 시대에는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 경제적인 사회과학 계열적인 맥락을 연구하는 소련 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소련 시대에는 우주 전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소련 시대에는 러시아 우주 전쟁이 바로 우주의 국가 책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이 미국 우주 경쟁에 있어서, 우주 군비 경쟁에 있어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산물이 자체적인 해외 및 국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화에 맞추게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거버넌스 변화들, 인프라, 뭐 조직, 뭐 자금 지원, 조직화를, 인식, 정책, 이런 여러 가지를 변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테크노크라시였고, 다시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기술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그게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테크노크라시에는 이제 표출이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기술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였다. 그게 이제 마크도겔의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구멘트를 어떻게 볼 수 있다면, 만약에 진짜 인공지능 분야에 러시아의 국가책략이 있다면, 그것이 러시아가 특히 지금 어떤 이제 굉장히 양극화된 세계에서는 다른 국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소반 친연하고 디카플링하고, 그리고 비소반 친연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비소반 친연 국가 사이에는 자기 입지를 좀 더 확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국가 책략, 제도, 인식,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그것을 이 논문이 이제 보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부터 본다면 뭐 제일 이제 확실한 그게 인식이 바로 그게 2017년도 발다이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배할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 그게 이제 제일 그렇게 확실한 러시아의 인식인데요. 하지만 또 이제 러시아의 그런 인식을 다른 어떤 그게 국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15년 사이에는 등장한 국가기술주도권이라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확산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2014년도 이후 벌어졌던 어떤 양극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 상황, 그 양극화 속에서는 러시아만은 전문가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거나 어떤 그거 펀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러시아 국가는 어떤 이제 인공지능 경제적인 발전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내부에 있는 스베르방크 내지는 얀덱스 같은 어떤 그 기업들이 이제 주도권을 자기 펀딩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나서서 이제 해야 한다고 러시아의 그 국가기술 주도권이라는 문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연아 선생님께서도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외교적인 역할까지 자기가 델레게이션 맡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란 나라에서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러시아 어떤 그 경제적인 발전 위해서 인공지능 양산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스베르방크란 얀덱스란 했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러시아가 이제 백서에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발전에서는 이제 확실히 기업들이 해야 하는 역할 이제 전해져 있지만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반진원들이 우리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한다. 그래서 외교 안보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서반을 이겨야 하는 차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견제 이제 만약에 우리 그 저의 발표지 198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러시아의 전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제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2018년도에 보고된 국가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어떻게 국가가 조금 그래도 스베르바르키라는 얀덱스한테 모든 역할 그렇게 그래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적인 역할이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콘콘 조직이나 국방 조직에서 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이제 투자 금액을 조금 3배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 나오긴 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로드맵 같은 것을 이제 2019년도 스베르방크라는 기업이 이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드맵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자세히 인공지능을 2024년도까지 어떻게 개발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란 관련이 되어 있는 소위 하위 기술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신권 인터페이스 뭐 신경 감지 뭐 분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양자 컴퓨팅이든가 임선 인식이든가 뭐 추적 시스템이든가 그런 하위 그 어떤 그런 항목까지 이제 나열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이렇게 스베르방크가 AI 로드맵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베르방크가 그 AI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 정부한테 제조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2020년도에는 이제 어느만큼 실제로는 이 AI 이 스베르방크 제안한 AI 로드맵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느냐 러시아 연방 돈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905 루블 가까이는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코로나 그 사태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거의 4배로 그것이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294억밖에 이제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이제 노력이 보인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제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군사 안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는 인공지능 핵심 이슈란 해결책이라는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도 지금 우리 국제정치학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마지막에는 건턴선문이 나왔는데 이 건턴선문에 따라서 국방부가 다른 행정부처와 어떻게 협력하면서 어떻게 군사연 인공지능을 할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가 어떤 대학이랑 협력하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는 그것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스베르방키랑 어떻게 협력하면서 아니면 러시아 디지털 풀랑 어떻게 협력하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 건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는요. 2018년도 벌써 우란구라는 러시아 전투지상 차량이 이제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네렉타라는 무인제산 차량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차량들이 이제 시험 운행을 마쳤고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 아래서는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핑계로 내세우는 부분이 결국적으로는 미국도 비슷한 인공지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살리온 무인기를 개발한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금지를 졸소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런 것을 개발해도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고 러시아 언론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국가 책략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는 인공지능 주권에 대한 모색이 있습니다. 어떤 주권적인 인공지능 사실 러시아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얀덱스가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일반 시민들 위해서 하지만 챗GPT랑 전혀 경쟁할 수 없는 굉장히 조금 수준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챗GPT랑 어떻게 조금 더 러시아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조금 더 약간 질이 좋은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급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한테 있어서 그런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1996년, 2017년 사이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국제학술지 논문 인용 건수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는 30대, 40대 위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학술적인 능력이 지금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AI 전문가들이 해외에 있는 AI 전문가들보다 4배로 적은 어떤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서반으로 많이 이민 가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014년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나서는 22년도 특히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수출 통제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챗GPT 같은 플랫폼도 쓰지 못하고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 주권적인 인공지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러시아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2019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우수 개발 센터가 발생했잖아요. 네, 러시아에서도 2022년도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센터, 국가 인공지능 개발 센터가 이제 생겼고 이것이 러시아 정부 직할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 인공지능 개발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제일 두 번째 기관은 바로 디지털 개발 통신 및 대중 매체부가 있는데요. 이 기관이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부인데 인공지능 천재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프로게 나오는
204페이지에 부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이 디지털부가 많이 도입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2023년도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국 러시아 말로 У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를 만들었고요. 이 기관이 이제 어떤 무인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제 단순히 이란의 샤헤드에다가 의존하지 않고 자기도 인공지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자율화된 무기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AI 기술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고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발표는 다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태훈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한 분이 다 미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태훈 박사님께서 그럼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 그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우리 대학원생들과 또 박사님이 이 논문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각국에 대한 AI 국가 책략 이 주제로 재미있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지만 제가 조금 많이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논문들이 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 부분이 있고 저로서는 약간 이제 국가 책략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연구에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국가 책략에 대한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논문들을 작성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김용하 박사 과정생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드리자면 일단 혼합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피턴스와 어서러티를 나누어서 실질적 주권은 빅테크가 갖고 있고 이상적인 주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혼합 주권이든 어떤 주권이든 간에 이 주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빅테크가 어느 정도 나눠 갖고 있다라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들을 가설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주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주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의 구성 요소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주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최고성,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성,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혼합 주권에 대한 빅테크가 혼합 주권의 실질적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 AI 정책에 있어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합주권을 이제 빅테크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사례가 아니고 기술 약소국이라든지 혹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혼합주권의 얘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미국만의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만의 사례인 것인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론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 나라한테만 적용하기 위해서 이 혼합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자가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다른 국가들도
빅테크가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이 이론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권의 정의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 파워에 대한 것인데, 이 논문이 재미있으려면 방산 기업이 적어도 기술 혁신, AI 정책에 있어서 방산 기업이 들어오니 정책의 변화가 뭐 신속성이나 유연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더라. 이 다이내믹을 굉장히 역동성 있게 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게 얼마나 주목할 만한 내용인가. 방산기업이 그 정책,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했을 만큼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저자께서 얘기하시는 그 혼합 주권의 실질적 주권에 대한 얘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약간 괴로웠던 부분은 이 글이 국가 책략에 대한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혼합 주권에 대한 얘기인 것인지 혹은 방위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얘기인 것인지 너무 큰 테마와 사례가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 논문에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테마가 무엇인지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합 주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려면 기업이 의회나 행정부보다도 이 AI 정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더라. 의회에 끼친 영향도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로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행위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권에 따라 기업의 정책도 변화하는데 지금 AI와 관련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비교하면 기업들의 AI 정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업이 실질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대하게 이 얘기를 하기보다 국가의 AI 정책에 방산기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사례를 아주 구체적이고 그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재미있는 논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수연 씨의 이제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자면, 국가 책략이 아니라 내셔널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국가 전략,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제 국가 전략이라는 단어인데 왜 국가 전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국가 책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본의 AI 정책을 설명하려 했는지, 요거를 저는 저자께서 그 맨 앞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구조의 재설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조라는 것이 이제 국가 책략의 구조라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 책략의 그 구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어떤 구조에 대한 재설계를 말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자면 구조의 재설계에서 두 개의 그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내 제도와 국제 규범. 이게 구조의 그 국가 책략의 구조에 국제 규범이 왜 들어가는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공백에 대한 단어도 나오는데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 공백 이론이 이론으로서 굉장히 그 발전이 되어 있고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전제하면서 구조적 공백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 여러 가지 이론과 추상적인 그 개념들이 혼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조금 약간 읽는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있는데요. 내부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일본이 만약에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은 게 내부 AI 전략으로서 내부 전략이 외부 의존 전략, 이게 어떻게 외부 의존 전략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혁신 전략,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외부 의존 전략,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 쓰려면 일본 정부도 이런 단어를 쓰는지, 나는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 이게 좀 저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일본의 지사를 세운 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했다라고 했는데, 아시아 거점을 세우는 것이 왜 이게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고 왜 이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국가 책략이라는 그 이론이라든지 어떤 개념을 사용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내셔널 스트래터지로서 그냥 이 일본의 AI 전략을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내셔널 스트래터지의 구성 요소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국가 목표, 비전, 그다음에 국가 이익, 그다음에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그 국가가 보고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나 도전 요인, 혹은 그 국가의 자원, 시간, 에너지,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내셔널 스트래터지의 구성 요소인데, 이런 것들로서 만약에 그 이수연 씨의 논문이 설명이 될 수 쓸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가동력이 있는 그런 이론으로서 이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AI 정책을 분석하려면 제 생각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은 일본의 AI,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간한 AI에 관련된 그 전략서라든지 이런 문건들일 텐데, 그런 문건들이 여기에 제대로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의존 전략, 이런 황당한 단어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 도발적으로 토론을 드렸는데요.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송태훈 박사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이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저희가 그 발표자들하고 조금 환담을 했었는데요. 그 송태훈 박사님 그 토론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처음 토론 시작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해갖고 뭐 괜찮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을 더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나중에 더 그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토론해 주실 두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중국 관련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2주 전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으로 갈아탔습니다. 송태훈 교수님 전 세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 풀고 계시네요.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요. 미중일러 이렇게 통상 지역 전문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들이 뭐냐면, 해당 지역도 알아야 되고 국가 책략도 알아야 되고 AI도 알아야 되고 해당 국가의 AI 정책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변 사강의 국가적 개별 국가적 해석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션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하셨던 선생님들과 이 지역 기반의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셔서 발제한 네 분의 선생님들의 결이 상당히 좀 다른 걸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 세션에 참여하길 정말 다행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송 교수님처럼 스트레스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세션에서 스테이트 크래프트와 관련돼서 사이버 핵 넥서스, 그리고 AI 핵 넥서스, 나아가서 사이버 AI 국가 책략, 이걸 통합하고 이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들으셨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공통적인 그 질문하고 우리 이한나 선생님과 그리고 슈만스카 선생님께 개별적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전 세션에서는 물론 이 연구 자체가 지난 해까지는 사이버 책략에 좀 노력선을 집중했다면, 이제 확실히 인공지능으로 갈아타고 그것을 국가 차원의 전략과 그리고 책략 담론 차원에서 좀 연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시도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신승윤 선생님이나 우리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켰거든요. 심지어 뭐
핵 기반 국제 질서를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비확산 체제를 포함한 핵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거나 그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중일러 공통적인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앞선 발표와는 좀 다르게 내재적 접근과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 굉장한 크게 화두로 던졌던 사이버 핵 넥서스 그리고 AI 핵 넥서스와 관련된 어찌 보면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중일러 공통적으로 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은 간과할 수 있죠. 핵국가가 아니니까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략적 안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리 저는 뭐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안정성의 문제가 과거에는 전통적 영역에서 핵탄두, 투발 능력을 포함한 핵태세 능력만으로 이렇게 좀 정의되던 시기의 전략적 안정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의 오픈 AI, 뭐 중국의 딥시크를 포함한 여러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 안보를 재정해야 될 시기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비록 이 논문에 담겨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가 핵 기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왔고 이제는 또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능력을 지금 발전시켜 나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책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뭐 관점은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한나 선생님께서 분석툴로 활용하셨던 국가의 역할, 능력, 목표로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그냥 브로드한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토론하고 이어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슈만스카 선생님께서 적대국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질문을 드리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기초과학 분야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들이죠. 미국은 오픈 AI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양적 질적 우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뭐 중국 딥스크 역시 아직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많은 포션을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술 플랫폼 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오픈 AI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슈만스카 선생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볼드윈의 주장과 같이 이런 것들이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다면 인공지능 그 개발을 통해서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일부 좀 주셨어요. 얀덱스가 뭐 기가챗이나 혹은 GPT 같은 러시아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얀덱스 자체가 러시아 국내용이죠. 나아가서 뭐 유라시아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 기업 오픈 AI나 딥시크처럼 많은 유저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고 러시아의 어떤 국가 전략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공지능 전략도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서 볼드윈이 얘기한 것이 과연 어떻게 러시아에서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좀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슈만스카가 대부분 러시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략서부터 스베르방크나 얀덱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과 제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왜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자원의 저주 때문에 1차 에너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급 그런 어떤 뭐 것도 좀 늘려나가고 또 모스크바와 저기 극동 지역 간의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좀 해왔던 것인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을 하지 않아도 늘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보니까 핵심적인 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그것들을 제대로 실질적인 혁신까지는 이루지 못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반성 끝에 AI의 군사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미 서방의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길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피를 흘리고 인공지능을 군사적 차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안타깝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AI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분야의 전시 경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됨으로써 그것이 러시아의 인공지능 책략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민수, 경영, 이중 목적 기술들을 상호 이렇게 호환성 있게, 그리고 그런 좀 장벽을 좀 낮춰서 이쪽도 발전하고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개방성과 수용성이 있다면, 러시아는 나름대로 혁신과 개방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순수하게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폐쇄된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AI 센터도 만들어 놨다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R&D를 총괄하고 서방의 유수 기술들의 동향을 살펴서 어떻게 특별 군사작전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게 국가 이제 AI 센터인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국방부 산하에 AI 기술 혁신국, 국을 만들어서 이제 AI가 탑재된 자율 무기, 유무인 복합 체계를 빠른 속도로 생산해서 전력화 시켜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드론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앞선 세션에서 일부 뭐 탐지, 식별, 뭐 타격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작전 실시간에 걸쳐서 결심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 결심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우위를 달성해야 되고, 정보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최적화시켜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또 임무에 적합한 어떤 타격 수단을 최적화한다든지 혹은 작전 전반을 최적화하는 이런 지금 플랫폼으로 러시아가 인공지능 책략을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러시아는 사실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민군 겸용으로 잘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방산 기업에만 멈춰져 있고, 이게 이제 민간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절름발이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만드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판단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국방연구원을 퇴사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베이징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카드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카드 결제가 필요 없고 위챗 기반 메가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안면 인식까지 다 넣어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위챗 안면 인식, 위챗 안에 위챗이라고 하는 거대 메가 플랫폼 안에 사실 14억에 이르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이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AI 발전 구상을 일정 기간 가져가려면 아마도 그것은 아마 대동사회로 진입하는 아마 이제 몇십 년 후의 모습이 되게 될 텐데, 중국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결국은 기술 경쟁에서의 확고한 대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소강사회를 넘어 대동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국내적으로는 성장이냐 규제냐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늘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위챗을 포함한 여타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다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도 상호 연동이 되고 운용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규범을 따르고 국제 규범을 따르고 표준화가 가능한 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중국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챗GPT하고 우리 특히 이한나 선생님의 연구를 챗GPT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한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이 원고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의 AI 책략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20분까지인데요. 4시 20분까지인데 저희 시작을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정도 더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분 발표자한테 넘기기 전에 사회자로서 저도 아주 간단한 질문만 공통적으로 네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세션의 제목이 이제 국가 책략이니까요. 근데 국가 책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 세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개념상의 애매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네 분 발표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듣기에는 어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 이익 추구에 있어서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의 안목, 시간적인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 그다음에 또 공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포괄성, 오늘 국제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일 테고요. 포괄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틀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아까 아트라는 표현도 누가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의 부분,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치사상 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개념이 어떠했고 사상적으로 어떤 계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국가 전략이나 뭐 국가 정책이 아니라 AI의 국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국가 책략이라고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 분께서 이제 뭐 미중일러의 AI의 국제성의 어떤 그 측면을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 동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미중일러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가 정책이나 국가 전략이 아닌 국가 책략의 관점에서 AI 정책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그룹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중일러의 그 내부에 그런 그룹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혹시 보셨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두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니까요. 차례대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예, 죄송하지만 2분 안에 꼭 답하고 싶은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2분 안에 하시는데 이 슈만스카 박사님 먼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까 발표 제일 늦게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하시고 거꾸로 돌아오면서 네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누진호 박사님의 코멘트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누진호 선생님의 논문 읽었고 토론을 드렸는데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또 군사 경험이 있으시고 실제로 또 러시아를 가보셨고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멘트를 많이 기다렸고
이 코멘트를 이제 저도 이 논문에서 보완하면서 학술지 두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가 소련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AI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어떻게 이 잠재력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영향력을 쓸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간략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누진호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14년도 까지 아니면 뭐 조지아 전쟁 때까지 2008년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이 좀 논쟁하고 있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친미적이란 진유럽적인 스탠스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실 러시아의 그 전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을 뭐 진유럽 진미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2010년도, 2014년도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조금 러시아란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조금 약간 친미적인 그런 부분도 완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 학자들이 이제 미국 어떤 소반 친연이라는 이제 협조를 했으니까 펀딩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는 어떤 이제 약간 많이 쇠퇴하지 않았다고 알 수가 있네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도 크림반도 이제 합변이란 돈바스 전쟁 그리고 지금 아까 2022년도부터 벌어졌던 본격적인 전쟁 시작하고 나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그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완전 이제 미국이란 다른 서방 친연 국가들과 과학기술적인 교류가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 학자들이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학자들도 안 남았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공통적으로는 서방 국가들과 썼던 어떤 서방 기술 러시아 대 서방 같이 개발했던 기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러시아가 혼자 이제 남았는데 그럼 얀덱스 한때는 델레게이션을 주면서 국가가 이제 개발하지 못하니까 어떤 대기업 어떤 그런 돈으로는 개발해서 어떤 자주적인 인공지능 개발하면 그것을 나중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어떤 제3구원,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는 이제 표준 경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얀덱스 GPT란 뭐 서반의 챗GPT가 지금 중국 딥시크란 챗GPT가 이제 표준 경쟁하듯이 나중에 러시아가 자기만의 것을 얀덱스를 비롯해 개발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른 없는 나라들 중심으로는 이렇게 표준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반친연한테 박사님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서반한테는 우리는 너에도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잘할 수 있어 이것도 보여주는 것도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흥미롭게도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책략에 집중한 나머지 안보 측면을 모두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른 파트에서 이제 뭐 핵, AI, 넥서스 이런 주제로 다 논의들이 이제 따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국가 책략 파트에서 그 부분을 잘 융합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책략이냐 전략이냐 이거는 저희도 발표할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사람으로서 이해도가 가장 낮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AI가 아무래도 신흥 분야다 보니까 뭐 국가들조차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전략이나 정책이라는 거는 어쩌면 국가가 선언을 하고 이걸 실행해가는 어떤 약간 단편적인 한 면을 잘라버리는 뭐 이런 거라면 어쩌면은 이 책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전략을 어떻게 운영하고 조정해가는가 이런 과정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얕게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코멘트 주신 송태훈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지금 그 송태훈 교수님과 박성호 교수님께서 주셨던 국가 전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굳이 왜 국가 책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사실 보고자 했던 거는 인공지능의 국가 전략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뭐 아니면은 통신, 반도체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략들이 존재를 하고 그 전략을 아우르는 뭔가 어떠한 통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거를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아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구성적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을 등대 삼아가지고 잘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송태훈 교수님께 이제 코멘트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드리고, 네,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게 국가 책략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작성을 했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의 역할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너무 이제 주권도 그렇고 너무 거대한 개념들을 남발하는 식의 논문이 작성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산만했던 점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차라리 이제 AI 정책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도 이러한 저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제가 미국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좀 특수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국이 된 이후로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외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어쨌든 세계 제일 강국인 그 국가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거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일단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사실은 주변 그 사망에 대한 4개 국가에 대한 AI 관련 국가 책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한국의 국가 책략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 미중 일러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책략이 곧 우리의 책략하고 동일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그리고 또 두 분께서 아주 그 소상하게 잘 토론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한국의 AI 국가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